이 히틀러와 스탈린의 이 대결, 이 전쟁은, 독소 전쟁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입니다. 압도적으로 최대 규모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쭉 영화나 다큐멘터리로 볼 때 여러분들 이렇게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아무래도 그런 것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만드니까 미국 사람 위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로 등장한 게 뭐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의 주전장은 독소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전선이었습니다. 서부전선이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은 주전장이 서부전선입니다. 즉 독일, 프랑스 국경지대에서 참호를 파고 일전일퇴하는 아주 참혹한 전쟁이 주전장이고요.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은 주전장이 독일, 소련이 붙었던 이 우크라이나라든지 나중에 쭉 밀려서 뭐 폴란드까지 들어오고 결국 독일로 들어옵니다만 동부전선이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병력 배치를 보면 합니다. 독일은 항상 독일 전체 병력의 약 3분의 1을 독소전장에 배치했습니다. 약 3분의 1을 소련과 싸우는데 배치했다 이 말입니다. 소련은 전체 병력의 거의 전부 다를 독일 싸우는데 배치를 했는데 어느 정도 되느냐? 소련이 항상 운영한 병력이 한 800만 명 됩니다. 800만 명의 병력을 동부전선에서 유지를 했고, 이 독일은 약 300만 명을 유지를 했습니다. 300만 대 약 800만이 붙었어요. 그러면 합치면 한 1000만 명이 넘잖아요. 이렇게 많은 병력이 탱크, 그리고 뭐 비행기 동원해가지고 붙었던 전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자도 최대 규모죠. 쉽게 말하면 독일군의 전사자의 3분의 2가 소련과 싸우다가 일어났습니다. 소련은 거의 전부 다가 독일과 싸우다가 일어난 거고, 그런데 독일이 소련과 1대1로 붙었으면, 병력 숫자가 1대1이었으면 소련이 이길 수가 없죠. 소련이 인구가 많고, 당시에 독일의 인구는 소련 인구의 한 반 정도 됐습니다. 독일은 한 8천만, 7천만 됐죠. 인구가 적었으니까 진 것인데, 얼마나 독일군이 소련군과 잘 싸웠느냐 하면은, 병력이 1대3이 돼도 거의 대등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타격을 소련군과 소련 민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독일군만 빼면은 전사자가 한 300만 밖에 안 됩니다. 300만 미만입니다. 소련군은 군인 전사자를 한 1000만 명 정도로 보죠. 그래서 벌써 3배나 더 많이 죽었습니다. 3배나 더 많이. 얼마나 이 독일 사람들이 끈질기게 싸우느냐 하면은 1941년 6월 22일 동부전선에서 일제히 한 300만의 병력이 모스크바, 레닌그라드를 향해서 쳐들어갑니다. 그때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겨울 오기 전에 소련이 무너진다 라고 봤습니다. 근데 여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째, 혹독한 추위가 왔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히틀러는 뭐 겨울까지 갈 필요 없다, 그 전에 무너뜨린다 하니까 겨울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옷도 겨울 옷을 보급하지 않았습니다. 동상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상. 총 맞아 죽는 사람보다 동상 걸린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예비병력을 스탈린이 투입을 합니다. 그 예비병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만주 북쪽에 시베리아에 배치해 놓았던 약 50만 명의 병력을 마지막에 빼내가지고 모스크바 방어전에 투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아주 유명한 간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르게라는 소련 간첩이 도쿄에 독일 기자로 위장해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아주 고급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즉, 일본은 소련을 치지 않고
남쪽으로 나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서 석유 자원을 확보하는 전쟁을 앞으로 벌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여기에 있는 50만 명을 빼가서 독일군과 싸우도록 사용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정보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50만 명을 마지막 순간에 투입을 해가지고 1941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소련이 히틀러를 상대로 최초로 반격작전을 펴니다. 모스크바 방어전이죠. 반격작전에서 대성공을 합니다. 한 200km 전선을 밀어붙여버립니다. 그 다음 해에 유명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일어납니다. 1942년 여름부터 1943년 1월 스탈린그라드에 포위된 독일의 제6군 30만 명이 포위가 됐다가 20만 명 죽고 10만 명이 포로로 가는데 그 포로 중에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5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그라드를 계기로 해가지고 전투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뒤는 완전히 주도권이 소련군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1943년 여름 쿠르스크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탱크전에서 소련이 주도권을 잡은 다음에는 그 뒤 2년 동안 계속 물밀듯이 서쪽을 향해서 나아가서 드디어 1945년 봄에 5월에 베를린을 함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전쟁을 쭉 지켜보고 있었던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좌파적인 대통령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념적 성향이 지금 민주당의 성향을 대변하는 건데 1930년대 초에 대공황이 오니까 실업자가 막 생기고 하니까 정부가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일으켜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정책을 펴면서 정부 주도의 그건 이제 사회주의 경제 정책입니다. 그게 이제 뉴딜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공산주의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주변에 많이 모입니다. 그 중에는 소련 간첩도 유명한 소련 간첩이 그 몇 사람 있었어요. LJ 히스, 덱스터 화이트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또 핵심 자리에 있었어요. LJ 히스라는 간첩은 국무부 고위 관료였고 이 사람이 UN 설립의 주무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라는 사람은 IMF를 만드는 주무 책임자였는데 두 사람이 간첩이었습니다. 소련 간첩이었어요. 이런 성향도 있고 해가지고 독일 그리고 소련이 맞서니까 소련을 지원합니다. 아직 독일의 선전포고도 하기 전인데 소련에 물자를 막 대줍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물자 지원이 없었으면 소련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대포 자동차를 보내줍니다. 미국의 지원, 무상원조죠. 미국의 전쟁 물자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소련 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물자로서 소련이 독일을 무찌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공화당은 어떻게 보면 고립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을 보면은 적극적인 해외 개입하는, 해외에서 전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대통령이 많아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사람이 우드로 윌슨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친면이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다녔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죠. 이분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1917년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무너지죠. 6.25 때 참전을 결단한 사람이 트루먼 대통령 아닙니까? 그 사람도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을 한 게 케네디 존슨이거든요. 이 사람도 민주당이에요. 오히려 해외에서 전쟁을 많이 벌리는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계통은 지금 트럼프처럼 해외에서
해외에서 전쟁하지 말자. 우리 해외에 개입하지 말자. 우리만 잘 살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고립주의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막 그것도 있고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소련을 도운 게 이게 실수였다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밌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중립을 지켰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립을 지켰어야 한다. 그러니까 연합군의 일원이 되지 않고, 그럼 그게 무슨 전략 개념이냐 하면 이겁니다, 바로. 아주 이게, 그런 모든 시각이 이념에서 나옵니다. 가치관에서 나와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히틀러와 소련이 싸울 때 심정적으로 소련 편이었어요.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면 소련 편을 들게 되죠. 그런데 이 공화당 사람들은 그 중에서 후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었죠. 후보 같은 사람은 공황을 겪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전임자입니다. 이 후보 같은 분은 뭐라고 그때까지도 주장을 했느냐. 독일이 소련을 칠 때도 미국이 소련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스탈린의 공산주의나 나쁜 점에서는 똑같다. 둘 다 악마적 이념이다. 악마적 이념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도와줄 필요 없다. 구경하는 게 낫다, 오히려. 구경하는 게 낫다. 그러면 일각에서, 그럼 우리가 영국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영국은 지켜진다. 왜냐하면은, 히틀러가 영국을 치려고 하다가, 공동전에서 져가지고, 결국 영국 상륙작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련을 쳐가지고, 전선을 2개로 만들었으니까, 결국 영국은 살아난다. 영국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잘 됐다. 오히려 히틀러와 스탈린이 싸우면은 두 악마가 싸우니까 느긋하게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다가 둘 중에 하나가 이기긴 이기지만은 힘이 빠져가지고 맥을 못 출 것이다. 그러면 이긴 쪽을 쳐버리면 된다. 그러면 나치즘도 공산주의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역사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죠. 더구나 어떻게 됐습니까? 1941년 12월 7일입니다. 이 12월 7일 진주만 기습이죠. 이 진주만 기습한 그 타이밍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일본이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큽니다. 첫째는 1941년 여름에 일본군이 지금 월남 쪽에 있는 인도차이나 지역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발칵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석유 금수 조치를 합니다. 석유 공급을 하지 않아요. 그때 일본은 석유의 70%를 미국 메이저 석유 회사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 석유를 끊어버려요. 그때 석유 재고량이 한 1년분 남짓밖에 없었습니다. 이 석유가 바닥나면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석유를 끊어버리니까 그때까지 미국과의 전쟁에 약간 소극적이었던 일본 해군까지도 이거 전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석유를 끊은 겁니다. 두 번째, 12월쯤 되면은 바로 모스크바에까지 올라온 독일군이 소련을 결국 무너뜨리고 모스크바를 장악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은 삼각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때다 했죠. 결국 독일이 소련에 이기겠구나 해서 이때 미국을 치자. 이렇게 된 두 가지 요인이. 그래서 미국이 바로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독일에 대해서는 선전포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또한 오판을 하는 거예요. 진주만 기습에서 일본 해군의 막강한 실력을 본 히틀러는 태평양에서는 일본이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히틀러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아니, 미국이 독일 친 것도 아닌데 독일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독일은 영국, 불란서는 그때 이제 망해버렸고, 소련, 미국, 세계 3대 강국을 상대로 싸우게 된, 거기서 몰락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